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5장 재고자산이랑 6장 유형자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5장 재고자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자, 재고자산 이제 개별 과목이기 때문에 약간 심도 있게 볼 거고요. 자, 재고자산은 먼저 취득이 있을 테고요. 취득이 있고 보유서부터 평가가 있을 겁니다. 자, 취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데 얼마에 취득할 것이냐 그걸 보는 건데요. 가장 핵심은 되는 건 뭐냐면 사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운반비가 있을 거예요. 운반비. 자,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우리가 매입처로부터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가 구매 결정을 해서 우리가 구매자한테 들어가는 운반비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이 운반비는 매입처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어디로 가요? 취득원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이거는 경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취득하기까지 금융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금융비용이 들어가면 요거는 취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그 취득가액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취득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 경비로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장기 할부로 상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우리가 지급할 때마다 이자 비용 인식이 되겠죠? 그거는 일반 경비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약간 특이한 상황으로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립어업 수확물의 그 취득원가가 있는데요. 이건 수확 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유하고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물량 흐름이라든지 수량 흐름, 그러니까 금액 흐름 요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Q 곱하기 P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본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왜 P 곱하기 Q가 아니라 Q 곱하기 P냐? 그건 뒤에 가서 기말 평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Q가 어떻게 되나요? 수량을 판단하는 거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그다음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기초재고에다가 매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된 거 빼주면 기말이 나와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초 파악해야 되고요. 단기 매입 파악해야 되고요. 판매된 수량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에서 단기 매입한 거 그 다음에서 기말을 빼주면 단기 그 판매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거 기초, 매입, 기말 이 세 개를 파악하게 되면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큰 차이가 뭐냐면 기중의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록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중간에 매입이 있다가 팔렸으면은 그게 어디서 팔린 거고 그런 걸 다 따져줘야 되지만 얘는 그냥 계속 기초 및 매입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다가 기말 시점만 딱 파악이 되면 판매가 나와요. 편하긴 이게 편하겠죠. 실질에 가까운 것은 계속기록법이 좀 실질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다음 이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겠죠. 뭐냐?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개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재고자산에다 꼬리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너 1번 꼬리표, 2번 꼬리표. 팔 때 보니까 3번 꼬리표가 나갑니다. 그럼 3번 꼬리표가 나갔음.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요새는 바코드가 있다 보니까 나갈 때마다 다 전산으로 ERP 시스템을 통해서 다 기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법을 적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좀 작은 기업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자, 선입선출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B가 들어온 다음에 뭐가 팔려 나갔어요. 그럼 A가 나갔다고 가정이 되겠죠? 그다음 C가 들어온 다음에 뭐가 팔려 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팔려 나갔다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온 B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계속기록법으로 하고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했을 때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중간에 빠져나가는 걸 체크를 해도 앞에서부터 나가는 거고요.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중간에 2개 나갔더라.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
그럼 중간에 2개 나간 거죠. 그렇게 해도 AB가 나간 걸로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가장 크게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나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나 선입선출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가중평균법이 있습니다. 가중평균법은 평균을 치는 거예요. 평균을. 네, 평균 예를 하나 들면 먼저 1개가 들어왔습니다. 10원짜리. 그다음에 3개가 들어왔어요. 20원짜리. 그다음에 또 4개가 들어왔습니다. 20원짜리. 근데 중간에 2개가 팔려 나갔어요. 또 2개가 팔려 나갔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계속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평균을 쳐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총 나간 돈이 얼마예요? 10원에다가 60원, 그럼 70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4개였으니까 평균 단가는 10. 네,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런 것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70 나누기 4는 17.5원이 됩니다. 17.5원이 돼서 2개는 17.5원짜리 2개가 나갔구나. 그럼 여기가 2개가 남은 거죠. 그런 다음에 4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2개가 남았는데 지금 17.5원짜리 2개가 남은 거죠. 그러면은 17.5원짜리 2개에다가 거기다가 4개 곱하기 20 하면은 그러면은 총 다 해서 115개가 됩니다. 요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이냐? 자, 계속기록법을 할 때는 여기서 한번 평균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들어오면은 다시 이동해서 또 평균 쳐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동평균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하고 가중평균법을 같이 엮으시면 이동평균법이 된다는 거. 왜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새롭게 평균을 쳐줘야 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나가는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봤더니만 4개가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가 4개가 남아있대요. 그러면은 1개, 3개, 4개였는데 4개가 팔렸으니까 총 4개가 남는, 4개가 판매가 된 거네.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단기에 들어온 거 퉁 쳐줍니다. 중간중간에 계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이랑 가중평균법이 들어오면 총평균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보게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은 시간이 되고요. 이쪽은 단가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1월 1일부터 구매한 거고 맨 마지막에 12월 31일 날 구매한 거예요. 처음에 산 것보다 단가는 계속 상승이 된다는 가정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거 먼저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쪽 게 팔린다고 그랬었죠? 싼 게 팔립니다. 싼 게. 싼 게 팔린다. 근데 만약에 평균법을 적용한다? 평균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총평균법을 가정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온 거 평균 치면 얼마입니까? 딱 중간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싼 게 팔리니까 매출원가가 어떻게 잡힙니까? 매출원가가 낮게 잡히고요. 낮게 잡히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낮게 잡히면 당기순이익은 높게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총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말 시점에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지금도 평가는 평가인데 평가라는 단어를 좀 더 쓰는 거고요. 자, 저가법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저가법은 뭐냐면 교재는 지금 먼저 저가법 평가가 먼저 나오고 감모손실이 나중에 나오는데 실질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감모손실을 먼저 잡아주고 저가법이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분명히 기말 시점에 100개의 재고자산이 있고 그 단가가 100원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말 시점에 우리가 10,000원의 재고자산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말 재고조사를 했더니만 90개밖에 없대요. 그 다음 평균 단가를 내봤더니 90원밖에 없대요. 90원밖에 단가가 90원짜리가 됐대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10개 떨어진 거 100원만큼, 10개 떨어진 거 100원만큼 1,000원. 이 1,000원은 감모손실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제 90개밖에 안 남았는데 90개에서 100원에서 90원으로 떨어진 그 10원의 평가 차손 있죠? 그럼 다 해서 이 900원. 90개니까
이 900원은 평가 손실로 간다는 거. 이 순서가 약간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먼저 감모 손실 인식해주고 그런 다음에 평가 손실 인식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가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인식하느냐? 물리적으로 손상됐거나 아니면 완성하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그럴 때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본서에서 보면 109페이지를 보시면 순실현 가능 가치에 우리가 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는 저가법 무조건 적용해 주는데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나옵니다.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다고. 무슨 소리냐면은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상품을 우리가 100원 주고 사왔습니다. 1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걸 우리가 팔려고 보니까 80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20원 우리가 손실로 잡아줘야겠죠? 근데 원재료를 사왔습니다. 원재료를 1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게 지금 사오면 80원만 주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3,000원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재료가 감모 손실을 잡는다 하더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 손실을 모두 다 상쇄를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원재료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을 잡지 않는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득원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단기 보유 중에서 우리가 그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그다음 이 세 가지가 크로스돼서 열심히 우리가 단가 산정을 할 건데 그것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가법 산정을 해서 우리가 저가법으로 우리가 경비에다 얼마큼 집어넣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만 아시면 재고자산은 크게 계산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고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OX 문제 볼까요? 네, 구매자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판매자가 매입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 해당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하는 데 차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환급하여 주거나 대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은 매입이 완료된 이후의 사건이므로 매입원가에서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 1번이랑 2번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감되어야 됩니다.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립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 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자, 표준원가법에서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로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건 표준원가법이 아니라 소매제고법이죠. 자, 표준원가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쪽에서 어디서 공부하고 계시겠죠? 원가회계 시간에서 우리가 표준적으로 한 개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큼 들어간다. 그래서 10개 만들었으면 얼마 정도 들어갔겠지. 근데 실제 발생된 원가는 만약에 X라는 돈이 있으면 이 두 개 차이를 분석해서 우리가 예외에 의한 그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건 한번 배워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할 경우 이제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 모두 기입되므로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네,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없죠. 계속기록법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기록법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6번 계속기록법을 사용할 경우 가중평균법으로 단위원가를 결정하면 판매할 때마다 파악해야 되므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야 된다. 제가 설명드렸죠. 계속기록법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단가를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계속 상승할 경우, 가중평균법은 그냥 총평균법이라고 가정하면 이 정도에서 매출원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저렴한 것들이 팔리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가중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크게 나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크게 엇갈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집 핵심 기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입 부대 비용 외에 보관 단계에서 발생한 보관 비용과 거래처에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운송비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외부 구입 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 가액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구입원가 및 제반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재고자산 구입 이후 상품에 하자가 있어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맞죠?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판매자가 매입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할인받는 부분을 재고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네, 맞습니다. 자, 2번 금단기의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기말재고자산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은 일치한다. 무슨 말이에요? 감모손실은 없다. 자, 그럼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뭘 찾아내는 거냐면 매출원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찾는 건데 매출원가는 기초에서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빼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기초는 나왔죠. 10만 원. 그다음 단기 매입은 35만 원. 자, 기말만 적절하게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이 15만 원인데 보니까 우리가 적합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12만 원에 팔 수 있는데 12원에 팔려면 3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대요.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은 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6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잡아주고 기말 재고자산은 9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해서 36만 원이 우리의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 금단기의 재고자산 수불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차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니까 그래도 이거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조사법이랑 어떤 걸 적용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나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직접 이 표에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먼저 기말재고 수량이 2,000개가 맞는지 봅시다. 2,000개 맞죠? 자, 2,000원에서 2,000개에서 300개 더하고 1,300개 빠지고 1,000개를 구매했더니 2,000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가 1,300개가 되는데 선입선출법이죠. 이 2,000개 중에서 1,3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럼 700개가 남죠. 그 다음에 판매된 건 없어요.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 어떻게 돼요? 구성이 자 700개 곱하기 2,500원, 300개 곱하기 2,400원, 1,000개 곱하기 2,8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얘들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700 곱하기 2,500 더하기 72만 원 더하기 280만 원 하면 527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초 수량보다 기말 수량이 더 많은 경우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때 매출원가가 더 작다. 선입선출법은 작은 금액이 팔린다고 그랬죠. 매출원가가 더 작습니다.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이 더 작을 거예요. 재고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에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변경하면 장부상 재고수량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아니죠. 계속기록법이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장부상 수량을 계속 파악할 수 있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선입선출법 하에서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다르게 측정된다. 네, 선입선출법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 그 다음 재고자산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매입 할인,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네, 그렇죠. 판매원가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아닙니다. 판매원가는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재고자산의 매입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 기말 재고의 평가에 있어서 자, 이것은 한 단계 위에죠. 자, 우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구매한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뭐 평균법에서 팔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구매한 다음에 팔려 나갔으면 여기에 평균인 약 여기 시점에서 팔려 나가요. 근데 총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기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기말까지 금액의 총평균으로 팔려 나간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총평균법이 이동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크게 잡힙니다. 크게 잡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매출원가가 이동평균법보다 큽니다. 매출원가는. 그럼 매출원가가 크다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이 총이 더 작다는 얘기죠. 이동평균법보다. 그럼 기말재고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재고자산은 총하고 기말재고자산은 매출원가랑 반대로 움직이죠. 매출원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당기순이익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동평균법은 요만큼 들어왔을 때 팔고 또 요만큼 들어왔을 때 평균에서 파니까 결국 선입선출법에 더 가까워지는, 총평균법보다는 선입선출법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방법 모두 기말재고 금액은 같다? 아니죠.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 금액이 보다 높게 평가된다? 아니네요.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회계적인 이익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집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 금액이 보다 크게 기록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1년 12월 1일 위탁자인 금단기는 수탁자인 밸류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외상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가 금단기의 20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는 것은, 자, 우리가 위탁 판매입니다. 이건 솔직히 우리가 나중에 수익 쪽 가서 위탁 매출 그쪽 가서 다시 한번 아주 계속 강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위탁 매출은 우리가 재고자산,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재고자산이 넘어갔지만 그 재고자산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근데 얘들이 외상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됐습니다. 원래 우리 건에 넘어갔죠. 또 매출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매출로 인식했으니까 매출 과대계상입니다. 매출 채권도 매출이 아닌데 매출 채권 잡았으니까 매출 채권 과대계상이고, 매출원가는 그 판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판매가 된 걸로 처리가 됐으니까 매출원가는 과대계상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4번 금단기는 실질재고조사법 하에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자, 실질재고조사법하고 가중평균법 크로스되면은 총평균법이 됩니다. 자, 총평균법은 우리가 이동평균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중에 구매한 것만 다 생각한 다음에 평균 단가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구매한 게 어디 있어요? 구매. 그래서 총 다 해서 2,000개 구매했습니다. 2,000개를 구매했고요. 단기 중에 구매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454만 원이 되네요. 454만 원 되면은, 자, 평균 단가가 얼마냐? 454만 원 나누기 2,000 하면은 이제 2,270원이 돼요. 2,270원인데 기말재고가 몇 개? 1,000개가 남았으니까 227만 원이 기말재고 자산의 그 금액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2001년 12월 1일에 영업을 시작한 12월의 상품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금단기는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수량파악은 계속기록법, 원가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기록법이나 그 실질재고조사법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 재고자산 상품 금액, 재고 상품의 금액, 자, 재고자산이 몇 개가 남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총 다 사온 게 2,400개를 사왔는데요. 판매한 게 몇 개입니까? 다 해서 2,0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400개가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상계를 쳐들어가 볼게요. 자, 1,000개가 있었는데 900개 팔았습니다. 얘 100개 남아요. 그 다음에 6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500개가 팔렸습니다. 무슨 법?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서 100개 없어지고 여기서 400개 없어져서 200개 남아요. 얘도 없어졌죠. 그다음 800개 들어온 다음에 600개가 나갔습니다. 600개가 나가는데 먼저 없어지고 뒤에서 몇 개 남았습니까? 400개가 남아요. 그럼 기말재고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기록법이든지 실질재고조사법이든지 상관없이 기말재고는 400 곱하기 40이 돼요. 그래서 16,000원인가요? 이게 16만 원인가요? 16,000원이겠죠. 400 곱하기 40하면 16,000원이 되고요. 자, 매출 총 이익은 얼마입니까? 그럼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죠. 자, 우리 매출이 나왔나요? 자, 매출을 못 봐서
총 매출 금액이 총 매출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매출 그러면은 900 곱하기 40, 500 곱하기 50, 600 곱하기 65. 그러면은 10만 원어치 팔았네요. 10만 원어치 팔았고 그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1000 곱하기 25. 네,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네요. 그다음 600 곱하기 30, 800 곱하기 40은 총 구매한 게 750, 75,000을 구매했는데 기말에 16,000원이 남았으니까요. 결국 75,000 마이너스 16,000 하면은 59,000원. 그래서 총 이익은 네, 4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문제가 뭔가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딱 봤더니 감모가 발생됐습니다. 자, 6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감모가 발생돼서 600만 원이 됐대요. 자, 이 10만 원 뭘로 인식합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600만 원하고 순실현 가능 가치 520만 원하고 차이,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평가 손실로 인식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모 손실 우선적으로 인식해 주시고 그 차액에 대해서 평가 손실 인식한다. 그거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가 손실은 이제 진부에 의해서 발생됐습니다. 비용으로 인식될 건 얼마인가? 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건 결국은 매출 원가를 산정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다 어차피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관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28만 원만큼 판매가 가능한 자산이 있었는데요. 기말 시점에 보니까 7만 원만 기말 재고가 남았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1만 원만큼 매출 원가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이 되겠죠. 8번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20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그 매출원가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매출원가가 뭐예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그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자산 단기 매입액을 더했더니 판매 가능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말 재고자산 빼주면 되겠죠. 기말 재고자산이 13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할 걸로 보여요. 얼마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8만 원입니다. 그래서 13만에서 8만 원으로 5만 원만큼 평가 손실은 발생이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말 재고자산이 8만 원이 남았으니까 단기 매출원가는 25만 원. 그래서 25만 원이 포괄손익계산서의 그 비용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9번 요것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려우면 나중에 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도 이 문제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푸세요. 이거 시간 무지하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면 금방금방 풀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마스터할 정도로 아주 그냥 능숙하게 풀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푸시고 이거 풀 시간에 다른 거 한 문제로 더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풀면 돼요. 자, 10월 15일 화재로 인해서 보유 중에 있던 재고자산이 손상됐습니다. 분명히 기초에는 40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얼만큼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말을 봤더니 우리가 아직 운송 중인 게 3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인 게 3만 원인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손상된 재고자산을 처분하면 21만 원 뽑아낼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손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요 기말 재고자산을 알면은 3만 원은 건졌고 또 21만 원도 건졌잖아요. 그죠? 그럼 24만 원을 뺀 나머지가 우리의 손실로 잡힐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자,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가 됐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자. 그럼 우리가 기초 재고자산이 40만 원 있었고 단기 매입액이 56만 원이 있으니 560만 원 있으니까 매출원가를 알면은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게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를 알면은 요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걸 알려고 했더니 자, 20%는 주어졌는데 매출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매출을 알면은 매출 총 이익률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을 먼저 뽑아내야겠죠? 자, 우리 24장 현금흐름표 가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현금흐름표까지 다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요. 매출 채권이 200만 원이 기초에 있었어요. 200만 원 있었는데 우리가 단기 중에 얼마를 판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사과가 3개가 있었습니다. 사과가 3개가 있었는데 사과 단기 중에 사과 3개로 하기 좀 그렇고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단기 중에. 그게 다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기초에 받아야 될 금액이 있었을 거고요. 단기 중에 매출로 인해서 받아야 될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기초에 받아야 될 금액은 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단기 중에 단기 매출로 인해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말 시점에 보니까, 그 기중에 보니까 현금 회수한 게 이 총 받아야 될 금액 중에서 650만 원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고, 그랬더니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 23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초에는 200만 원 받을 게 있었고, 단기 매출로 인해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가 있는데, 실제 받은 돈 650만 원 받았습니다. 650만 원 받고 났더니 아직 못 받은 돈이 23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거 넘어가면은 880만 원이 되고요. 저거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600 단기 매출로 인해서 680만 원을 받을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매출 할인이라는 아주 애매한 단어가 떴습니다. 근데 매출 할인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순 매출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출 총이익은 여기는 순 매출이에요. 순 매출. 그럼 매출이 나왔죠? 여기 6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게 율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매출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이게 몇 퍼센트? 20%랍니다. 그럼 매출이 나왔죠? 매출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를 680만 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680만 원, 680만 원. 그렇게 되면은 자,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거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680만 원 곱하기 0.2,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80만 원 빼주면 결국 매출 원가는 544만 원이 나와요. 자, 매출 원가 544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 재고 알고 단기 매입 알고 매출 원가 알면 매출 원가라는 게 뭐예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죠. 매출 원가가 544만 원, 기초가 40만 원, 단기 매입이 얼마예요? 560만 원. 그럼 기말재고 자산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 절로 넘어가고 40만 원 더하기 560만 원 마이너스 544만 원 빼주면은 결국 기말재고 자산이 얼마? 56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6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운송 중인 거 훼손 안 된 게 3만 원이 있었고요. 불에 탄 거는 21만 원. 그래서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건 24만 원만 복구할 수가 있대요. 그럼 요 두 개 차이가 손실이 됩니다. 손실 56만 원에서 24만 원 빼주면 32만 원.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막 기본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도저히 접근 못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출 총이 우리가 여기 기말 재고 자산을 알고 싶은데 주어진 건 매출 총이익률밖에 없어요. 그럼 매출을 알면 매출 원가를 알 수 있고 매출 원가를 알면 기말 재고 자산을 알 수 있구나. 그럼 매출을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매출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모든 매출이 다 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단기 중에 매출을 한 것이 얼마인지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률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기말 재고 자산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요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건 풀 수가 있어요.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재고자산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10번 금단기에 2001년도 총 매출액이 8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은 애누리는 5만 원, 총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비율 계산할 땐 순 매출액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순 매출액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 재고 원가는 35만 원, 총 매입은 60만 원, 매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5만 원이다.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 이익률 대비 그러니까 비율. 자, 먼저 매출 총 이익이 뭐예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거를 매출 원가로 나눠주면 뭐예요? 그게 25%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매출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80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75만 원이 됩니다. 이건 75만 원으로 수정할게요. 자,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자, 이거는 XX가 되니까 결국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75만 원을 1.2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60만 원이 됩니다. 자, 매출원가 60만 원 나왔으면은 매출원가가 뭐예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초가 얼마예요? 35만 원. 그다음 단기 매입은 60만 원에서 5만 원 차감을 해줘야 되니까 55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기말. 이게 얼마라고요? 6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기말은 얼마입니까? 기말은 35만 원 더하기 55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 하면 기말은 3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금단기의 단기 중 순매출액은 얼마예요? 75만 원이다. 단기에 순판매 가능 상품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이겠죠? 90만 원이 될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근데 3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니까 그 잘못된 거고요. 매출원가는 60만 원 맞죠? 다 이제 기본서로 넘어갑니다. 기본서는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간 문제인데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풀이는 제대로 돼 있는데 답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맨 뒤는 아니고 우리가 외화 환산 20장이죠. 20장에 가시면 20장이 아니고 21장 환율 변동 효과에 가시면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재고자산 쪽으로 밀어넣는데 굳이 이제 환율 변동 효과가 있는 걸 앞으로 밀어넣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거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답이 좀 잘못됐습니다. 원화를 기능 통화로 하고 있는 3일은 2001년 10월 1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재고자산을 2,000위안에 매입하여서 기말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기말 순실현 가능 가치는 1,800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환율은 이렇다고 되네요. 그럼 10월 1일 날 우리가 얼마에 주고 샀어요? 2,000위안 줬으니까 22만 원 주고 재고자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기말 시점에 봤더니 1,800위안이래요. 근데 기말 시점 환율로 봤더니 115 곱하기 1,800 하면은 20만 7천 원이 돼요. 그러면 22만 원 주고 산 거 20만 7천 원이 돼버렸네. 그럼 얼마 손실입니까? 13,0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어차피 시간이 늘어난 거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는 자, 우리가 위안화 가치로 보면은 2,000위안에서 1,8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뭔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는 환율이 13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130원이 되면은 1,800 곱하기 130은 얼마입니까? 23만 4천 원이 돼요. 자, 위안화 자체로는 떨어졌지만 환율이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기말 시점에 우리 원화로 따진 거는 재고자산 가격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통화 가치가 기능통화 금액 자체는 떨어졌어도 환율이 변동이 생기면은 이제 그 평가 손실을 안 잡는다는 거, 그건 21장 환율 변동 효과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저히 제가 못 쓰겠어 가지고 교재 11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발언들 자재과장과 정소심과 김대박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책을 보세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정소심이 작년부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당기순이익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자, 물가가 확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선입선출법을 하면 싸게 사온 거를 팔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작게 잡힙니다. 매출원가가 작게 잡히면 당기순이익 크게 잡히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B. 선입선출법과 병행하여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계속기록법에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바뀌게 되면은 순이익 증가 부는 더욱 커집니다. 자,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을 쓰나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B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C. 정소심 씨가 또한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 매출시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기말에 일괄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간편합니다. 그렇죠.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한꺼번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할 경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제가 아까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문제 한 두세 개 풀어봤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여기 화면상에 띄워드리기가 힘들어서 요건 패스를 하고요. 기본서 4번은 거의 중복이기 때문에 그 패스하고 5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중평균법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자, 가중평균법 하면 물어봐야겠죠?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아니면 계속기록법이에요? 문제가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적용했을 때 뭡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니까요. 자, 먼저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면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걸 먼저 하느냐? 말씀드렸죠? 가중평균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은 총평균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딴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게 매출입니까? 2월 20일이 매출. 그 다음에 매출은 한 번밖에 없네요. 그럼 매입이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 2월 28일날 이거 재고죠, 재고. 이거 재고. 3개만 있습니다. 그럼 총 다 구매한 게 얼마입니까? 다 해서 44,000원이 돼요. 44,000원인데 구매한 수량을 보니까 4,000개가 됩니다. 그럼 단가가 11원이 돼요. 그럼 기말재고 그 매출원가니까 판매한 게 2,000개를 팔았죠? 2,000개를 팔았으니까 평균 단가 11원 적용해서 2,000개 하면 22,000원이 우리의 매출원가로 잡힙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끝났죠? 원래는 더 이상 안 풀어도 돼요. 그래도 계속기록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기록법은 중간에 팔린 건 여기밖에 없었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요쪽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이니까 판매하기 직전까지만 고려를 해서 32,000원어치 샀는데 몇 개를 샀습니까? 다 해서 3,000개를 샀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3분의 32가 됩니다. 계산하기 귀찮아서요. 근데 그 중에서 2,000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2,000개 곱하기 2,000.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2 곱하기 2,000 나누기 3은 네, 21,333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서 문제 6번하고 7번도 다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8번, 9번, 10번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유형자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